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한 번의 테마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답답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요소수 관련주들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 한때 또 요소수 대란을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인 건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래서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산업 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체크해봐야 되겠죠. 어제 애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모습인데 그래서 나스닥은 0.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00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날에도 주가가 3.6% 떨어진 데 이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은 아이폰 매출의 19% 정도를 차지하면서 화웨이 제품이 현재 인기를 가져가고 있어 애플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퀄컴 등 아이폰 부품 및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또한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지표가 또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도 시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또 한 번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 같이 체크해 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 지시에 따라서 요소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2년 만에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서 요소수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비료 생산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 기업인 중농그룹은 지난 2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국내 요소 비수기 성수기 전환과 동계 비축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최근 국내에선 요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시장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요 농업 자재 비료의 국내 공급을 뒷받침하며 가격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수출 중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수출이 막히게 되면 인도와 한국, 미얀마, 호주 등 주요 수입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고요. 사실 지난 2021년 한국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 겪은 바 있죠. 당시 10리터당 10,000원이었던 요소수가 10배가량 뛰어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이런 요소수 대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략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이나믹 디자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니켈 사업 수혜 부각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오늘 종목의 이슈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국빈한 가운데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 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등 경제 협력에 따른 수혜 전망이 바탕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국의 경제단체, 주요 경제계 인사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핵심 광물 분야 공동연구 및 공급망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16건의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 보유국이자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몰딩 공장을 짓고 있으며 술라웨시에 약 595만 평의 추정 매장량 1억 7천만 톤의 광산을 보유한 지분 일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다이나믹 디자인의 주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으로 IPO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유진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2차 전지 정밀금형과 정밀기계 부품, 그리고 자동화 장비, 리드캡 생산 등 주요 상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산 제품이 이제 노칭금형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칭금형은 양극 또는 음극의 활 물질이 코팅된 전극판을 셀 형태로 커팅하는 노칭 머신에 탑재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한 국내 지수였었죠. 역시나 지금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5%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 2,53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0.32% 역시나 약보합권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히 900선 지키고 있습니다. 903.4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셀 매도를 국내 시장에서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1,01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17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매도, 개인은 양시장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테마별 등락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각 테마로 살펴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비료주들이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조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비료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나 비료 종목이 올라가니까 농업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테마 확인해 보시고 태풍 및 장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업과 비료 그리고 태풍 장마까지 관련주들 움직임 확인해 보시고요. 하락하는 테마 보시면 어제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오늘도 2차 전지 테마 안에서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보시면 아셨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디스플레이 쪽도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지금 5% 정도의 강세 보여지면서 1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는 듯해 보이고요. 포스코 DX 여전히 꾸준한 관심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니 오늘 3.74%의 상승세 보여지면서 다시 6만 원 이상으로 가격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좀 꺼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포스코 DX인데요.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시고요. YTN 보도 채널에 대한 종목이 지금 7% 이상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료 광고, 상업화 광고가 허용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22% 이상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또 13% 로봇주 안에서의 또 강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빈티지랩, HLB제약, 신테카 바이오 등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를 받아가면서 개별 종목의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로봇주 그리고 대동기업까지 농업기술주까지 또 빼놓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좀 강한 기업들은 꾸준히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오늘 새로운 테마가 또 비료와 요소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짚어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에 인사드립니다. 팍스 브런치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어제 또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반가운 얼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연일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정말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하면 사실 국내 증시는 그렇게는 많이 안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빠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가는 섹터만 움직이는 계속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빠져?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매번 이렇게 시장을 브리핑해 드리면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좀 답답하다. 내가 이 종목 안 잡았다면 수익이 정말 안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지수는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로봇주들 계속 강했던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그걸 배제하고 난다면 비료와 요소수 테마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건데 우리가 한번 2021년에 요소수 대란 겪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가지고 시장이 더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요소수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천연가스랑 이제 유가 관련주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GSE라던가 네. 뭐 이런 그런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있죠. 걔네들 보면은 지금 오일 WTI 가격이 뭐 110달러까지 다시 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네. 그때가 WTI가 130불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GSE가 진짜 최고가를 네. 찍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진짜 이슈로 인해서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과거에 오르기 전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뭐 중국에서 뭐 그런 요소수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사료 비료 관련주들은 네. 사실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이슈,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단타 좋아하시거나 네. 정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뉴스 나왔을 때 그래 나는 3%를 위해서 달린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뭐 단타 잘하시고 나는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셔서 대응이 짧게 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 자꾸 WTI가 110달러 간다. 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과거처럼 이 종목 네. 다시 한번 오르지 않겠냐.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네. 중장기로 나는 가도 되지 않겠냐. 근데 네.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좀 큰 코 다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흔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료사료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WTI 올라가면서 GSE라는 종목이 급등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막 급등락이 심하다기보다는 그 지점쯤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요소수 대란이 되면 요소수 가격이 뛰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상승을 꾸준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 뭐야? 그럼 요소수를 안 보내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네. 그래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가만 보시면은 WTI 130불 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을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WTI가 130불 갔다고 해서 휘발유 값이 그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GSE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 8,970원 찍었을 때가 네. 2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8,970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1년 넘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빠지고 네, 있죠.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우하향이잖아요. 저점이랑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로, 그러니까 단기로 짧게 먹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잘못해서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탈출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유사하냐면 과거에 삼성전자 96,000원 갔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10만 원 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96,000원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빠졌죠. 네. 그때 이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에이 올라가겠지.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몇 년째 강제 보유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탑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로서도 인정받는 기업인데 뭐 GSE라던가 뭐 예를 들면 뭐 효성 OMB 이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낮고 변동성 크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 그렇게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란 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TI가 오른다고 GSE가 무슨 사업하는지 아세요? 도시가스 네.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유가랑 도시가스랑 뭐가 직접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런 테마성인 종목은 테마로 대응을 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적인 종목은 테마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 공대남의 스타일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슈몰이를 하면서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혹시라도 공략을 하고 싶다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보니까 지금 조비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워낙 저점에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더라도 아직 갈 길이 꽤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균 정도만 올라가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닌가요? 아 이게 사실 이렇게 갭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갭상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만큼 공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공간,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사서 모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이제 누군가는 또 팔고 싶겠죠. 네. 물론 오늘 그냥 바로 상한가 가버려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자리에서 상한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모아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평단가를 낮추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주가는 빠지게 되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공간을 띄워놓으면 사람 심리가 야, 저 공간을 메꾸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아무래도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금요일 일장이고 지금 주말을 또 이틀 쉬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에 튀어오를까?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 접근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조비라는 종목을 여쭤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효성 OMB라는 종목으로 네. 한번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테마였었지? 2020년쯤이었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입절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어떤 이벤트로 정치 테마든 그다음에 어떤 전쟁이든 뭔가 자연재해든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한 번씩은 튀어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적금 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포트에 담아두고 1년에 한 번씩 약간 빼볼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네.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세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년 있으면은 이만큼 올라오니까 계속 모아갔다가 팔아볼까? 이게 뭐 올라오면 다행인데 네. 그냥 지금 보면은 10년 내내 주가가 빠지는 종목도 간혹 있어요. 뭐 옛날에 그 박지성 씨가 네. 유럽 프리미어에서 축구할 때 거기에 광고했던 타이어 관련주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뭐지? 그 종목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지금 그때 그러니까 네. 박지성 씨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가 2000 월드컵 이후잖아요. 엄청 오래됐죠. 네. 거의 20년 네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은 지금 계속 우하향이에요. 20년째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 물론 1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러면 1년 동안 모아놨다가 올라온 팔자. 근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테마주들을 그렇게 뭐 1년 주기로 내가 이 기간에서 사서 이 기간에서 팔자 이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테마성 말고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그러면 이 기업이 1년 후에, 2년 후에 돈을 얼마 벌 것이며 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이슈 몰이에 나오는 그런 이슈와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네. 1년 뒤에 내가 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밸류 자체가 측정이 안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굳이 투자를 하는 거죠. 차라리 밸류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저는 투자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비료, 사료, 요소수 관련주들의 급등은 테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다. 실질적으로 밸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뭐 애플 네. 주가 연이틀 급락하게 되고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전반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일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런 거 빼고는 네.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 없는 거 아닌가요?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단타 급등주 쫓아가면요. 네. 이 마음이 급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미리 사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을 미리 사줬어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근데 그게 그 미리 사둔 게 10% 20% 급등이 나오면요. 조금 버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볼 거야라고 그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 15% 오른 종목을 들어가면 이게 사람 마음이 네. 2% 3% 빠져도 흔들려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리고 네, 보통 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중을 세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거든요. 생각이 네. 하루에 30만 원 벌자. 네, 맞아요. 그 마인드로 예를 들면 내가 예수금이 1,000만 네. 원 있는데 오늘 비료 사료가 뜬다? 그러면 비료 사료 주에 1,000만 원을 다 사요. 나는 3%만 먹으면 30만 원 버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다 윗꼬리 달았죠. 지금 네. 대부분 다 윗꼬리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서 먹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3% 4% 빠져버리면 거기서 손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종목 바꾸고 하다 보면요. 결국엔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계좌는 녹아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인지 재테크인지 도박인지를 잘 구분을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단타로 들어가는 거 다 좋아요. 네. 뭐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네, 네, 계세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버시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좀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선취매를 해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날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은 네. 조금 쉬어가는 게 더 좋다. 금요일이라서?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내만여의 날이거든요. 네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도 하고 수급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의 수급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막 이렇게 뭔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테마가 뭐 비료나 농업, 요소수, 그 다음에 굳이 보자면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섹터 정도만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어. 보통 이제 비료 사료주들 올라가고 저런 것들 올라가면은 시장이 보통 안 좋아요. 네, 맞아요. 보통 네. 저런 섹터들, 저런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 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저는 좀 지금 오늘 사실 네. 이따가 말씀드릴 그 브런치 공략 네, 섹터가 네.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자율주행 쪽을 한번 보자.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렇게 또 강했던 테마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어제 이제 아이폰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품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조금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폰에 대한 이슈는요, 저는 단기 악재라고 생각해요. 악재는 맞는데 네. 단기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폰 중국에서 뭐 금지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부에서. 네. 근데 그 공공기관 그들이 언제 말을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외교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미중 분쟁도 사실 그렇게 보시면은 네.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잊을만 하면은 이슈 나오고, 잊을만 하면 이슈 나오고, 그러면은 한 번 당하신 분들이 잊을만 하면 이슈 나올 때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폰 보시면은 뉴스 보시면은 중국 공무원 아이폰 쓰지 만데, 자 틱톡 화웨이 때린 미국의 맞불인데 저 미중 분쟁 이슈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보복성으로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언제 또 화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악재는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이 판매가 줄어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중국에서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해서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매출이 지금 중국이 가져가는 게 19%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꽤 큰 파이 아닌가요? 큰 파이죠. 네. 큰 파인데 저는 그러니까 저게 네. 그냥 지금 일시적으로는 공무원을 쓰지만 했다가 갑자기 또 언제 또 말을 바꿔서. 바꿀지 몰라요. 네네. 중국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저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여지고 있고 우리의 전략 자체도 오늘은 좀 지켜보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오히려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비료, 농업, 요소수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밸류를 체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이번 주 한동안에 올랐던 로봇주, 반도체, AI, 자율주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요소수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또 전략적으로 좋은 종목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자율주행 쪽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오늘 또 뭐 하락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잘 버텨주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도 아까 언급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네.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봐도 좋을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AI랑 로봇이 같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익 다 챙겨주셨잖아요. 다음 타자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 이미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신호탄을 쐈습니다. 무슨 오. 말이냐면 현대오토에버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주가가 21,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사실 1차로 16만 원까지 한번 올랐었거든요. 오. 근데 2021년 1월 달에 16만 1,000원 찍고요. 박스를 2년을 쳤습니다. 오. 그러니까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박스를 되게 길게 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 돌파 나오면서 지금 그러네요. 그냥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 조정을 지금 2년을 주고 그러고서 들어 올렸거든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스타트 끊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아. 에코프로도 그랬고 LG화학도 그랬어요. 네. LG화학도 과거에 2차전지 관련 사업할 때 처음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 방에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포문을 열었다. 자율주행 쪽으로 포문을 열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도 죽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AI랑 로봇 관련주들 지금 어쨌든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공략을 했고 그럼 이제 자율주행주들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조정 많이 받았어요. 물론 네. 현대오토에버만 지금 번외로 지금 센 케이스인데 그럼 이렇게 1등주 대장주들이 한번 갔습니다. 시가종이 큰 대장주들이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슬슬 뭔가 이제 밑에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네네. 저희는 그거를 공략해야 된다. 아.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그래서 브런치는 그럼 섹터는 현대오토에버의 후발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아, 자율주행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퀄컴이랑 아마존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맞아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퀄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이 차량용에 관련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차에서 AI와 더불어서 그럼 네.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네.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거예요. 원래 그 데이터를 서버에다 담아놓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를 검색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 검색하면 네. 네이버에서 쫙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로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네이버의 서버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우리가 여행이라고 쳤을 때 띄워준단 말이에요. 맞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퀄컴이랑 아마존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앉아갖고 우리가 뒤에 놓고 네. 악셀 그냥 가면 밟고 되잖아요.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나 집에다가 데려다줘 아,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음성 인식을 해서 그럼 차에 달려있는 AI가 서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아, 이 운전자가 원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이 말투와 그런 것들 다 인식해서 네네네. 집에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운전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네. AI가
자율주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해서 스마트폰으로 네. 입력을 하잖아요. 그쵸.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그게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와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지금이야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그 구글 글라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XR, VR 이런 것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만화? 안 거기 봤어요, 보면 이렇게 손오공이 이렇게 뭐 전투력 측정기 이렇게 차고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활용 네.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나? 약간 의심이 들긴 아니 하거든요. 왜냐면 네. 글라스를 쓰고 내가 말을 하면 나중에 보여주겠죠 눈에다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죽고 나서일 수도 뭐 있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네. 대신.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데 지금 퀄컴이랑 아마존은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AI 로봇 다음 타자는 자율주행이다. 결국에는 이게 또 반도체랑도 엮여요. 그렇죠. 이게 왜? 다 다른 산업이 아닌 거잖아요. 저기 띄워주셨네요. 지금, 네. 저게 전투력 측정기인데 저게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만화예요. 네. 근데 저기에 이제 전투력 측정기 상대방 전투력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살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시대가 과거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네.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한다고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가 글라스를 차고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가져왔고요. 네. 자,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선언을 했고 특히나 현대오토에버가 이에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로봇, 자율주행 4차 산업 시대의 지금 초입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 개화기예요. 개화기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에코프로도 양극재 개화기 때 주가가 오른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걸로 인한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2차 랠리가 나온 거고 맞아요, 이제는 양극재는 양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산기예요. 왜? 이제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단계. 근데 이제 AI, 로봇, 자율주행은 초입 단계고 이제 개화기란 말이죠. 시장 네. 개화기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근데 저 그럼 궁금한 점이 네. 있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저걸 다 하나씩 담으면 어때요? AI 담고, 반도체 담고, 로봇 담고, 자율주행 담고 이렇게 한 5종목. 좋은 말씀이신데 네.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금 포트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목해야 되고요. 네. 하드웨어라 하면은 차량용 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차량용 전장 사업을 하고 있는 보통 LG 쪽에서 차량 전장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무인 공장이랑 이 자동차 자율주행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차에서 AI가 동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선 통신을 해서 차 AI가 받아야 되잖아요, 명령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필사 종목인데 네.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와서 역시나 얘도 우상향을 했고요. 네. 상승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참 이런 종목 좋아하세요. 예, 그럼요. 그랬더니 왜냐면 네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제가 이게 사람 네. 사실 성향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심리예요, 심리. 무슨 말이냐면 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번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원래 튕겨져 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한번 올라오면요, 한번 무조건 쉬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언제든가는 조정이 와요. 네. 그러면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국면 때 그때 들어가면 그게 바로 눌림목 공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네. 지금 60일 평선 지키는 모습 나와 있고 120일 평선 위로 올라와 주고 있고 단기 평선, 5일 평선이 다시 이제 전환하려는 모습. 네. 이런 눌림목 자리를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쉬었다가 갈 때가 더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차트 보면은 그 네. 눌림목 그 직전에 있었던 고점과 그렇죠. 지금의 자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자리에서 부딪히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네. 있겠지만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손절을 하면 되고요. 포스코 아. DX 보세요. 저 눌림 자리 그때 딱 사니까 어떻게 3만 원이 6만 원이 가는 그러니까요. 마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근데 물론 저희한테 이제 뒤에서 얘기해 주시고 6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짧게 수익 내고 이제 나오자는 전략이 방송 중에 안전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실제로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3만 원이었던 네. 주가가 이제 6만 원까지 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믿고 지금 따라가고 아. 있어요. 어제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아니, 공략주도 제가 또 매수를 했거든요. 어쨌든 네. 한 번 눌릴 때, 어. 그러니까 한 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음. 쉬었다가 갈 때가 가장 셉니다. 음. 그때를 공략하고 만약에 정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정말 굉장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포스코 DX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미리 담아주셔서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사면은 사람 심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필살 종목은 사실 V2X라고 해서 통신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함에 있어서 차량끼리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서비스 국책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회사가 송수신용 무선 충전 모듈을 현대랑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의 V2X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좀 조심스러운 게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업 저 사업 좀 다 하거든요. 어.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이 기업이 그래서 무슨 사업이 주력이냐 네.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무선 충전 모듈 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뜨거웠었던 내용이긴 하네요. 왜냐면 통신 기술도 뭐 양자, 뭐 나 보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홈까지 엮이게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자율주행 쪽까지 재료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퀄컴 아마존이 하는 것과 어. 여기서 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하려는 것도 AI와 연결한 통신인 거거든요. 네.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갖고 올 건데? 어. 그럼 여기도 그럼 이런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통신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기술이 지금 부각을 받게 될 수 있고 현대 오토에버가 주가 오르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대장주고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에다가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국책 과제까지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어제부터 또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공략주도 좋았는데 오늘 종목도 너무나도 눈이 번쩍 뜨이게 공략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셨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고 9월 오늘 8일입니다. 그래서 거래일로 치면 6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그 6거래일 동안 매번 수익을 내주셨고요. V1텍이 지금 17%, AD테크놀로지 11%로 보이고요. HPSP 역시나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뭐 보령이나 부방 같은 반도체 아닌 종목도 있지만 엠로, SPG까지 모두 반도체, 로봇, AI 우리 시장에서 뜨겁다라고 했었던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한 종목명과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11시 30분, 이제 30분 정도 좀 뒤에 이제 라이브 방송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또 해주신다고 하죠? 이제 오늘 공략해야 될 공략주와 더불어서 네. 우리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응에 대한 방향 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네.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11시 30분에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추가적인 교육 받아보시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주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